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일본의 시골 외갓집에서 귀신에 들릴 뻔했다. 우리 외갓집은 나가노의 산골짜기에 있다.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여름방학에 외갓집으로 놀러 간 적이 있었다. 그곳은 산속이라 산이랑 논밭 밖에는 없고 사람도 별로 안 사는 마을이었다. 아침 저녁으로 버스가 2번 왔다 가는 것 외에는 다른 교통수단도 없는 완전한 산골이었다. 평소라면 그런 시시한 곳에는 가지 않았겠지만 그 해만큼은 친한 친구가 가족 여행을 떠나는 바람에 나도 부모님에게 끌려 나서게 됐던 것이다.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너무나 심심했다. 가게에서 과자라도 사 먹으려고 해도 가장 가까운 슈퍼까지 차를 타고 1시간은 나가야 하는 곳이었다. 그나마도 아버지는 모처럼 푹 쉬려고 왔으니까 너도 그냥 쉬어라고 하실 뿐이었다. 딱 한 가지 다행이었던 것은 옆집에 나랑 동갑인 남자아이가 놀러 와 있었던 것이었다. 그 나이 또래는 처음 보는 사이라도 이상하게 쉽게 친해져서 나와 그 아이, 케이는 금세 매일 같이 함께 놀게 되었다. 물론 그런 시골에서는 논다고 해봐야 모험이라고 생각하고 근처를 쏘다니는 것 뿐이었지만 우리 가족은 일주일 정도 머물 예정이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아마 3일째 되는 날 일어났던 것으로 기억한다. 오후 3시가 지나 점점 해가 뉘엿뉘엿 기울기 시작할 무렵 나와 케이는 지금까지 가본 적 없던 산에 들어갔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로 올라갔지만 어느새 짐승들이나 다닐 법한 길에 들어서 있었다. 저게 뭐지? 케이가 가리키는 쪽을 보니 비석 같은 것이 세워져 있었다. 종종 마을에서 볼 수 있는 도조신 같은 느낌의 50cm 정도 되는 것이었다. 오랜 세월 비바람에 시달렸는지 이끼가 잔뜩 껴 있었다. 나와 케이는 자세히 보기 위해 손과 나뭇가지로 이끼와 진흙을 떼어냈다. 역시 도조신 같은 것이었지만 뭐랄까 조금 달랐다. 보통 도조신은 남녀들이 사이좋게 달라붙어 있는 모습을 조각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 비석은 4명의 사람이 서 있는 채로 서로 얽혀 괴로운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이 조각되어 있었다. 나와 케이는 섬뜩해져서 가자 라고 말하며 일어섰다. 근처는 어느덧 상당히 어슴푸레해져 있어서 나는 한시바삐 돌아가고 싶었다. 뭔가 있어. 내가 케이의 손을 잡아당기며 걸어 나가려는 순간 케이가 비석 아래에서 무엇인가를 찾아냈다. 오래된 사방 4cm 정도 되는 크기의 나무 상자였다. 반쯤 지하에 묻힌 채 간만이 지상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뭘까? 나는 왠지 싫은 예감이 들었지만 케이는 상관하지 않고 그 상자를 파냈다. 꺼낸 나무 상자는 이미 낡아서 여기저기 나무가 썩어 들어가 너덜너덜한 모습이었다. 표면에는 무엇인지 모를 옷감 같은 것이 감겨 있었고 거기에는 먹으로 무엇인가 글자가 써져 있었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무슨경 같은 어려운 한자가 잔뜩 쓰여 있었다. 뭐가 들어있어? 케이는 상자의 좀 먹은 부분으로 안을 들여다보고 상자를 열기 시작했다. 안에서 나온 것은 벨벳 같은 검은색으로 윤이 나는 끈이 묶인 팔찌 같은 것이었다. 직경 10cm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팔찌 중간중간에는 5개의 검은 돌이 박혀 있었다. 돌은 완전히 둥근 모양으로 거기에도 알 수 없는 한자가 적혀 있었다. 그것은 도저히 흙 속에서 꺼낸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도록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매우 아름다우면서도 어쩐지 기분 나빴다. 이거 내가 찾았으니까 내 거야. 케이는 그렇게 말하면서 그 팔찌를 손목에 차려 했다. 하지마. 나는 기분 나쁜 예감에 반쯤 울면서 말리려 했지만 케이는 그만두려고 하지 않았다. 케이가 팔찌를 끼는 순간 기묘한 새의 울음소리가 산속에 메아리쳤다. 이미 주변엔 깜깜했다. 나와 케이는 기분이 나빠져 당황해서 집으로 뛰어갔다. 집 근처까지 와서 나와 케이는 손을 흔들고 각자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때 이미 나는 그 팔찌에 관한 것은 잊고 있었다. 케이의 집에서 전화가 온 것은 그날 밤늦게였다. 10시가 지나서도 깨어있다가 어머니에게 빨리 자라니까 라고 혼나고 있을 무렵이었다. 매우 소란스럽게 오래된 다이얼 전화가 울렸다. 누구랑 이런 늦은 시간에 할아버지가 투덜거리면서 전화를 받으셨다. 전화를 건 것은 아무래도 케이의 아버지인 것 같았다. 멀리서 봐도 전화기 반주로 한 잔 걸쳐서 붉게 물든 할아버지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파래지는 것이 보였다. 전화를 끊고 할아버지는 무서운 기세로 누워있는 나에게 달려오셨다. 할아버지는 나를 억지로 일으키고 에이야,
너 오늘 어디 갔었던 게냐? 뒤에 갔던 거냐? 산에 올랐던 거냐? 할아버지의 기세에 놀라면서도 나는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놀라운 할머니와 어머니도 이야기를 듣자 얼굴이 새파랗게 변해 있었다. 할머니는 설마라고 망연자실하셨고 어머니는 미신이 아니었어? 라고 중얼댔다. 나는 뭐가 뭔지 모르겠어서 그저 멍하니 있을 뿐이었다. 아버지도 무슨 일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았지만 할아버지와 할머니, 어머니의 심각한 모습에 차마 물어보지를 못하는 것 같았다. 우선 나와 할아버지, 할머니가 K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할아버지는 집을 나서기 전에 어디인가 전화를 했다. 무슨 일인지 놀란 아버지도 따라 나서려 했지만 어머니와 함께 집에 남으라는 할아버지의 말에 남았다. K의 집에 가까이 가자 지금까지 맡아본 적이 없는 기분 나쁜 냄새가 났다. 먼지가 많은 곳에서 나는 시큼한 것 같은 냄새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고기 썩는 냄새였던 것 같다. 야, K야. 정신 차려. 안쪽에서는 K 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할아버지는 서슴없이 K의 집으로 들어갔다. 할머니와 나도 따라갔다. 거실에 들어서자 냄새는 한층 더 강해졌다. 거실에는 K가 누워 있었다. 그리고 그 겨드랑이에 K의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가 필사적으로 무엇인가를 하고 있었다. K는 의식이 없는 것인지 눈은 뜨고 있었지만 초점이 맞지 않았다. 입은 반쯤 열린 채로 흰 거품을 질질 흘리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다들 K의 오른팔에서 무엇인가를 떼어내는 것 같았다. 그것은 내가 잠시 잊고 있던 그 팔찌였다. 하지만 아까 전 보았을 때와는 그 모습이 달랐다. 예쁜 끈은 사라지고 돌 하나하나가 K의 팔에 박혀 있었다. K의 손은 팔찌로부터 앞쪽이 검게 변해 있었다. 그 검은 부분은 보고 있으면 마치 움직이는 것 같아서 팔찌에서 박힌 실이 K의 손 안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 모습이었다. 카니모다. 할아버지는 큰 소리로 외치며 무엇을 생각한 것인지 K의 부엌으로 달려갔다. 나는 K의 손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마치 피부 아래에서 수많은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았다. 곧 할아버지가 돌아오셨다. 손에는 무려 부엌칼을 들고 계셨다. 어쩔 생각이세요? 멈추려고 하는 K의 부모님을 뿌리치고 할아버지는 K의 할머니에게 소리쳤다. 팔은 이제 포기해야 한다. 아직 머리까지는 가지 않았어. K의 할머니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칼을 K의 팔에 찔렀다. 비명을 지른 것은 K의 부모님 뿐이었다. K는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때의 광경을 지금도 나는 잊을 수 없다. K의 팔에서는 피가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다. 그 대신 무수한 머리카락이 스멀스멀 상처에서 밖으로 넘쳐 흘러나왔다. 이제 손에 검은 것도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잠시 뒤 가까운 절에서 스님이 달려오셨다. 할아버지가 아까 전화했던 것은 이 절이었던 것 같다. 스님은 K를 방으로 옮기고 밤새 경을 읊었다. 나도 K를 위해 경을 읽고 집으로 돌아갔지만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다음 날 K는 얼굴도 보이지 않고 아침 일찍 부모님과 함께 돌아갔다. 도시의 큰 병원에 간다는 것이었다. 할아버지의 말에 따르면 팔은 더 이상 안 된다는 것 같았다. 머리까지 가지 않아서 다행이다라고 할아버지는 계속 되뇌었다. 나는 카니모라는 것에 대해 할아버지에게 여쭤봤지만 가르쳐주지 않으셨다. 다만 발피상이라고 쓰고 카니모라고 읽는다는 것. 그 도조씨는 아쿠라는 이름이라는 것만 할머니에게 들을 수 있었다. 그것은 옛날부터 전해지는 주술 같은 것일까? 그 이후로도 외갓집에는 몇 번 찾아갔지만 아무리 물어봐도 그 이상은 알 수 없었다. 만약 그것이 머리까지 갔다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었을까? 두 번째 이야기, 시계. 허술하기 짝이 없는 호텔이기는 했다. 마치 도둑이 경찰에게 잡히기 직전 환풍구에 다이아라도 넣어놨을 법한 그런 비주얼이었다. 크게 지어놓은 호텔에 손님이 없으니 넓은 라운지엔 청소할 사람도 없어. 바닥엔 먼지만 쌓여있고 얼마나 장사가 안 되었는지. 구석에 있는 고풍스러운 흔들의자도 거미에게 세를 내주고 있었다. 시침은 11이란 숫자를 막 넘어가고 있었고 이 주변엔 건물도 거의 없다. 카운터에는 잠시 자리 비웠습니다. 라는 팻말과 함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마음이야 당장 자리를 박차고 다른 숙소를 알아보고 싶었으나
그나마 이 주변에서는 가장 나은 환경이다 싶어 마음을 접고 전화를 걸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호텔의 광고가 아닌 개인 핸드폰의 연결음이 들리고 바로 잠깐 후에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전화를 받는다. 여보세요? 약간 굵은 톤의 목소리다. 어디인지 주변엔 꽤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다. 네, 하루 묵고 싶은데 자리에 안 계셔서 전화드렸습니다. 아, 근데 제가 지금 조금 멀리 나와 있어서요. 평소에 예약 손님 이외에는 거의 오지 않으시거든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쉴 곳이 마땅치 않은데 제가 카운터 비밀번호를 알려드릴 테니 아무 방이나 들어가 쉬시고 내일 계산하시겠습니까? 남자는 조용조용, 점잖은 말투로 정중히 사과하고 내게 호의를 베풀었다. 그래 주신다면 저야 감사하지만 비밀번호를 그렇게 막 알려줘도 됩니까? 네, 괜찮습니다. 현금 카운터와 키 카운터가 따로 있거든요. 열쇠 가져가셔 봐야 몰래 와서 자고 가실 거 아니면 쓸모도 없습니다. 원하시면 기념으로 하나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에게 비밀번호를 듣고 남자는 유의사항 몇 가지를 알려주었다. 그것은 새벽에는 가끔 전파가 안 터질 때도 있으며 다른 투숙객들에게 피해를 줄 정도로 소란을 피워서는 안 된다는 것 따위의 것들이었다. 친절하고 정중하고 예의 바른 남자라 낡은 호텔마저 운치 있어 보였고 방문을 열고 들어가자 정돈된 방은 가격에 어울리지 않게 비싼 방 같았다. 아니, 기분 탓이 아니라 강원 시내 어디를 가도 이 가격에 이 정도 방은 찾을 수 없을 터였다. 라운지는 낡아 빠진 데 반해 방은 낡긴 했으나 일반 객실인데도 불구하고 넓고 깨끗했다. 낡은 건물과 어울리지 않기는 하지만 가구들은 모두 거의 새 것이었고 테라스까지 있었다. 역시 새 것인 냉장고에는 간단한 음료와 샴페인까지 있어. TV를 켜고 테이블에 앉아 혼자 은은한 나무 향을 맡으며 샴페인을 땄다. 늦은 시간이라 주로 보는 프로그램도 하지 않았고 이상하게 몇몇 채널은 신호가 잡히지도 않았다. TV 역시 새 것이라 고장난 것은 아닌 듯 했는데 주변에 산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했다. 적당히 채널을 돌리다 볼 프로그램이 없자 TV는 꺼버렸고 한 잔을 채 안 마신 샴페인은 그대로 두고 침대에 누웠다. 기분이 묘하다. 갑자기 그런 기분이 든 건 왜였을까? 아무도 없는 라운지, 친절한 주인, 아니면 TV에 흥미있는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아서 이유를 찾다 멈칫했다. 기분이 묘했던 이유는 바로 너무 조용했기 때문이었다. 라운지에서부터 복도, 테라스 쪽 창문도 열려있는 방 안에서까지 들렸던 소리는 그저 전화 연결음과 TV 소리, 내가 샴페인을 따는 소리, 낡아 빠진 호텔의 방음이 그리 완벽할 리 없었다. 가구가 전부 새 것인 것을 보아 의외로 방음 처리가 잘 되어 있을 수도 있었으나 벽을 두드려 보니 그건 절대 아닌 것 같았다. 벽에 귀를 대 보았다. 역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우연일지도 몰라. 라운지에 내가 걸어왔던 3층 복도에 내 옆 아래 윗객실에 아무도 묵지 않았을 수도 있지. 하긴 이렇게 낡은 호텔이 꼭 꽉 차야 한다는 법이 있나. 그렇게 생각하는 찰나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졌다. 친절한 남자가 알려준 비밀번호로 열었던 길 카운터에는 내가 꺼낸 열쇠의 빈자리만 있었을 뿐이었다. 이 건물에 나 혼자다. 아니다. 아무리 이렇게 낡은 호텔이라도 모든 방이 안 나갔을 리는 없다. 그 카운터의 키들은 보조 키들이다. 그렇지 않을 리 없다. 여기선 내 이상한 추측이 틀린 것이다. 핸드폰을 보자 한두 칸 떠있던 전파는 아예 끊어져 버렸고 벗어놓은 탁자 위 시계는 이제 막 숫자 12를 가리키고 있었다. 조용히 묵고 갈 수도 있었으나 갑자기 이 호텔이 의심스러워졌다. 친절한 남자는 분명히 다른 투숙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해달라고 했다. 형식적인 대사일 수도 있었으나 나는 확인해야 했다. 305호의 방문을 열고 복도를 걷는다. 계단의 위아래로는 아무도 없다. 라운지와는 다르게 복도와 계단은 청소가 잘 되어 있다. 들리는 소리는 여전히 내가 계단을 내려가는 발걸음 소리뿐이다. 오싹오싹한 기분을 애써 떨치며 라운지에 도착했다. 다른 각도에서 봐서 그런가. 라운지는 처음 봤을 때보다 훨씬 음산한 기운이 차 있는 것 같았다. 유리로 된 회전문을 통해 보이는 바깥은 불빛 한 점 없이 발려들 것 같은 완전한 검정이다. 아까보다 자세히 보게 되니 바닥은 더럽고 물건들 하나하나는 모두 깨끗했다. 카운터 위에 올려져 있는 명함 상자와 전화기, 숯,
그리고 뒤로 팩스와 도자기, 화분. 들리는 건 내 구두 소리.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키 카운터를 연다. 비어있는 칸이 한 칸 아니. 전부 볼 수 있게 카운터를 당기자 비어있는 칸이 총 2칸. 205. 바로 아래층이었다. 그렇다면 이 카운터는 보조키가 아니라 진짜 방이 205와 305 두 개 나간 것이다. 어이가 없었다. 205는 말하던 예약 손님인가? 라운지에서는 핸드폰 전파가 다시 2칸으로 돌아왔다. 이 불쾌한 기분을 친절한 남자에게 바로 던지려 전화를 걸었지만 시간은 벌써 12시가 한참 지났다. 시계를 두고 안내하는데 이상한 점이 하나 늘었다. 라운지에는 시계가 없다. 다시 올라가기 싫었다. 오싹한 계단과 복도가 싫었다. 바로 옆으로 보이는 101호나 102호 키를 꺼내서 1층에서 묻고 싶었다. 그 전에 딱 한 가지만 확인하기로 하자. 하며 계단을 오른다. 한 칸 한 칸 조심조심. 다른 투숙객들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그리고 눈앞에는 205 문을 두드려 본다. 계십니까? 별로 큰 목소리는 아니었으나 이 호텔에 들어온 후로 난 가장 큰 소리이다. 아내는 반응이 없다. 이미 잠들었나? 한 번 더 방문을 두드린다. 아무도 안 계신가요?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문고리를 돌려보는데 열려있다. 어떡하지? 들어가. 마라. 들었는데 아무도 없으면. 그저 키를 주인이 갖고 있던 거라면. 정말로 난 이 호텔의 유일한 투숙객이며 당장 뭔가 튀어나와도 어색하지 않을 이런 호텔에 묵어야 하는 건가? 안 들어가면 편하게 쉬고 내일 아침 일어나서 친절한 남자와 농담을 주고받으며 나가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나? 평생분의 우유부단함을 살짝 열린 문 앞에서 전부 쓰던 중 갑자기 전화벨이 울린다. 쪽팔리게도 기절할 뻔했다. 그래, 사실 악소리도 질렀다.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 전화를 받았다. 친절한 남자다. 예, 여보세요. 전화하셨습니까? 친절한 남자는 아까보다는 더 들떠있는 목소리였는데 주변은 여전히 시끄러웠다. 아마 밤새 놀고 오려는 모양인데 저렇게 늦게까지 놀아서야 했다. 아침에 볼 수나 있을까? 예, 저기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혹시 저 말고 다른 투숙객은 없는 건가요? 내가 물어놓고도 이상한 질문이다. 돌아오는 건 의아한 목소리. 예. 오늘 들어오기로 하신 분이 2분 계시는데 사실 평소에도 잘 안 들어오는 분들이시라 크게 신경은 안 쓰는 편입니다만 혹시 불편하신 점이라도 있으신가요? 그래. 그럼 205호는 잠깐 화장실에라도 간 건가? 내가 문 앞에 서 있는 10여 분 동안 그게 305호에 묵으려 했는데 아래층이 좀 시끄러워서요. 그런데 키가 없길래 찾아가 보니 문은 잠겨 있는데 안에선 아무도 안 나오시고 슬쩍 거짓말을 해본다. 205요? 손님, 1시간 안에 가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때까지 라운지에서 가만히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반값은 받지 않겠습니다. 1시간입니다. 기다려 주세요. 약간 취한 듯한 남자의 목소리는 갑자기 진지한 톤으로 바뀌었다. 기다려달라는 말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다. 뭔가 있다. 205회. 난 공포영화 한 편도 제대로 못 보는 남자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런 데서 겁먹을 필요는 없지. 아까의 오싹함은 친절한 남자와의 통화로 조금 누그러들었고 그 기세를 타서 문을 활짝 열었다. 그리고 보이는 205호는 305호였다. 아무것도 다를 게 없었다. 신발을 벗지도 않은 채 조용조용 살금살금 깊숙이 들어간다. 부엌, 싱크대, 한쪽에는 데스크톱. 역시 새것인 냉장고에는 음료는 들어있지 않았다. 다시 바닥에는 카펫, 저편 거울에 비치는 내 모습은 불이 켜져 있는데도 어두워 보였다. 긴장이 어느 정도 풀려 침실한 쪽을 보는데 온몸이 굳어버렸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본 노란 테이프. 저게 이름이 뭐더라? 모두 305와 똑같았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었다. 침대와 옆 테이블은 흐트러져 있었고 노란 테이프의 정중앙에는 위로는 샹들리에 바로 아래엔 거기에 묶여있는 튼튼한 밧줄이 그 아래로는 의자가 쓰러져 있었다. 거울로 비치는 밧줄에는 희끗희끗한 게 비쳐 보인다. 심장이 더 빠르게 뛴다. 심장은 점점 더 빨리 뛰어만 가는데 몸은 움직이지 않는다. 숨도 턱턱 막혀온다. 숨소리조차 낼 수 없다. 부르르 떨리는 양손과 이빨.
이빨이 딱딱하며 떨리는 소리가 이렇게도 크던가. 뒤를 돌아서 들어왔을 때와 똑같이 천천히 나간다. 한 걸음 한 걸음. 문을 닫고 난 후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른 박질을 한다. 라운지까지 허겁지겁 달려와 숨을 고르려 한다. 근데 아까부터 턱턱 막혔던 숨이 긴장 때문인지 아직도 쉬기가 불편하고 달려와서 숨이 턱 밑까지 차 있는 터라. 나는 그대로 정신을 잃듯 거미의 흔들의자를 잡고 그대로 쓰러졌다. 숨이 막힌다. 떨림은 멈추지 않는다. 맞다. 핸드폰도 두고 왔다. 한심하기 짝이 없게도 다시 찾으러 갈 용기가 나질 않는다. 친절한 남자는 1시간이라고 했으니 여기서 적어도 40분은 더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라운지에는 시계가 없다는 사실이 나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다. 숨 쉬는 건 아직도 불편하고 계속 긴장된 상태로 계단과 회전문을 주시한다. 이상하다. 분명히 40분은 지난 것 같은데 너무도 길다. 이 한순간 한순간이 정말 싫고 짜증난다. 내가 만약 라운지에 들어올 때로 돌아간다면 주변이 너무도 조용한 것과 키가 전부 제자리인 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둔하지는 않을 텐데 후회는 늦었고 그저 친절한 남자를 기다려야 했다. 그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짐도 3층에 있었고 지갑과 휴대폰은 2층에 있었으며 정신도 어디에 떨어뜨리고 온 모양이니까 한참을 기다리다 지쳐버렸다. 절대로 이런 곳에서 잠이 들지는 않을 것 같았는데 몸의 피곤은 공부보다 먼저인가 보다. 이상하지? 1시간은 정말로 2번도 넘게 지난 것 같은데 잠에 취해서 기절하듯 눈이 감기는데 카운터 안쪽엔 서서는 안 보이는 작은 시계가 하나 있기는 했나 보다. 시계는 계속 12시 2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손님 괜찮으십니까? 아, 잠들었었지. 하고 카운터 쪽 시계를 살핀다. 정확히 1시. 남자는 1시간 만에 도착한 게 맞나 보다. 저 실은 205번습니다. 일단 솔직하게 털어놓자. 난 체면도 있고 어디다 하소연하든 미친 듯이 있었던 일을 풀어놓았다. 역시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내 얘기가 끝날 때까지 가만히 듣고만 있던 남자는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남자는 그 호텔에 대해 면사들을 이야기해 주었고 나는 남자와 함께 짐을 챙겨나와 그대로 남자와 함께 시내까지 한참을 걸어 어르바에서 취해 떡이 될 때까지 마시고 아침에 기차를 타고 돌아갔다. 실은 저희 호텔뿐 아니라 이 지역 주변엔 유럽 강원랜드에서 도박하는 사람들이 와서 묵고 가곤 합니다. 그리고 도박으로 탕진한 사람들이 목매달아 죽는 경우도 많지요. 원래 지리 탓에 전파가 잘 안 잡히는 것도 있었지만 몇 년 새의 건물은 심각하게 낡아가고 전파는 새벽때만 되면 잘 안 터지더라고요. 무당이 와서 굿도 하고 소금도 치고 해서지만 건물은 계속 낡아만 가고 자살하는 사람도 꾸준히 늘어만 가고 저희 객실은 거의 모든 방이 자살한 사람들이 묵던 방이었습니다. 205호는 엊그제 죽고 수사가 덜 끝나서 저렇게 남아있던 거였고 그보다 문은 분명히 잠가놓고 키를 가져갔는데 문이 왜 열려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다시 한번 죄송하고 사람 많은 시내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기차에서 한참을 자고 일어났을 때 시계는 여전히 12시 25분을 가리키고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건물 자체는 낡았는데 방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깨끗했던 객실. 객실에 놓고 왔던 시계는 고장난 것도 아닌데 아직도 움직이지 않는다. 세 번째 이야기, 헤드헌터. 과거 말레이시아 원주민들의 헤드헌팅은 일종의 평준화를 기반으로 한 풍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창 열기를 띤 채 강의에 열중한 교수와 그에 보답하듯 그의 강의에 깊게 빠져있는 학생들로 가득 차 있는 강의실이지만 가장 뒷자리에는 그들과 어울리지 않는 중년의 남성이 항상 굳은 얼굴로 교수를 바라보고 있다. 중년의 남성은 마치 자신을 의식해달라는 듯이 노골적으로 인상을 쓰고 있었지만 교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날아갈 듯한 표정을 강의를 이어나아갔다. 전과 기록도 없고 주변 평판이나 그런 걸 봐선 사이코패스나 그런 부류는 아닌 듯한데 잘못 짚은 건가? 그의 열렬한 시선을 받고 있는 사람은 중화동 살인사건의 주요 용의자이다. 피해자의 옆집에 살고 있던 주민이고 사건 당시 알리바이도 명확하지 않은 데다가 인근 CCTV에 비슷한 체고를 한 남성이 포착되었기 때문에 가장 무게를 두고 수사 대상에 잡혀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너무나도 태어남을 넘어서
행복한 낯빛을 가리지 못하는 그였기에 수사 진행에 난항을 겪고 있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또한 아니고 범죄의 성벽이 있는 것 또한 아닌데다가 딱히 눈에 띄는 최고의 소유자 또한 아니었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중년 남성을 답답한 마음만 가득해져 갔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수업에 참관하여 반응을 살피려 했지만 이렇다 할 만한 건수는 얻지 못했다. 오히려 이 남성까지 수사 방향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라는 의구심마저 가질 정도였다. 자, 이로써 헤드헌팅에 관한 강의는 모두 끝났습니다. 모두들 다음 강의까지, 다음 주는 휴강일이군요. 그럼 다다음 주까지 헤드헌팅에 관한 과제 써오시기 바랍니다. 학교 자료실에 보면 제 논문들 무료로 개방해 두었으니 보시면 큰 도움 되실 거예요. 분량은 A4용지 3장 정도면 될 것 같네요. 그럼 수고하셨어요. 줄곧 인상 많쓴 채 딴 생각에 잠겨있던 그는 주변 학생들이 자리를 뜨려 할 때쯤 돼서야 강의가 끝난 사실을 알아챘다. 행여나 교수가 자리를 뜰까봐 허겁지겁 교수에게 달려갔다. 어허, 좀 지나갑시다. 거거기 당신, 가지마. 위압감을 주려고 일부러 큰 강의실 맨 뒷자리에 앉아있던 그는 학생들에게 가로막혀 교수에게 다가갈 수 없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학생들의 눈초리를 받으며 겨우겨우 교수에게 닥달하자 교수는 싱긋 웃으며 그를 맞이해 주었다. 형사님 오셨었네요. 참관한다고 말씀만 하시고 안 들어오신 줄 알았는데 3시간짜리 강의 내내 미간에 잔뜩 힘준 채 앉아 있었지만 뒷자려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깜빡했다는 생각을 하자 기분이 울적해진 그는 멋쩍은 마음에 다른 화제를 꺼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는 강의 참관에 관한 의견을 냈을 당시만 해도 이것저것 따지려 했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자 새로운 방향을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래도 저희에게 뭔가 착오가 있던 듯합니다. 무턱대고 참관하겠다는 부탁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럼 이만. 제가 그랬습니다. 뭐라고? 역삼동 살인사건 이병철 씨 살해 피의자는 저예요. 나중에 기회 봐서 말씀드리려 했는데 이것 참 죄송합니다. 갑작스러운 용의자의 자백에 얼떨떨해진 그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다가 한참 뒤에서야 그를 체포했다. 형사는 용의자를 압송하기 위한 승합차에 교수를 태운 뒤 연행했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살인사건의 범인이었던 교수는 아무 말도 없이 창밖을 응시한 채 묵묵히 도착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를 연행하던 형사는 이것저것 묻고 싶은 것 투성이었지만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도착할 때까지 생각을 정리하느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정확한 진술을 위해 그를 신문하는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형사는 질문을 시작했다. 왜 갑자기 자백한 겁니까? 보통 살해 동기와 같은 것을 물어보던 그였지만 그의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의문을 던진 질문들을 차근차근 해나아갔다. 원래 그러려고 마음먹었으니까요. 터무니없는 그의 대답에 어이를 상실했지만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려 하던 인물이 태연히 자백하는 것 또한 애초에 상식 밖의 행동이었기에 형사는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다. 왜 살해한 거죠? 살해 동기는 꽤 중요한 수사 요소다. 성폭행, 금품갈취, 원한관계 등 살해 동기를 알게 된다면 수사 방향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아무런 면식이 없는 사람을 해한 경우에도 정신병과 같은 동기가 있는 게 대부분이다. 하지만 그의 경우에는 아무런 해당 사항이 없었다. 그렇기에 더욱 궁금증을 느낀 그는 교수의 대답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지금 말씀하실 수 없으시면 서에서 하셔도 됩니다. 제 아내가 죽어서요. 전혀 아무런 연관성을 찾을 수 없는 그의 대답에 그를 지켜보던 이들은 모두 할 말을 잃었다. 그의 아내가 죽었다는 사실은 이미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그의 아내가 죽은 지 2주일 정도 뒤에 일어난 사건이기에 혹시 그의 아내의 죽음과 살해당한 피해자의 연관성이 있는 건 아닐까 하고 조사를 미리 해보았지만 그녀는 피해자와는 아무런 관계없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이었다. 교수는 이러한 주변의 반응을 잠시 살펴보는 듯 하더니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갔다. 헤드 헌팅이라고 아시나요? 미간에 힘을 주고 있던 터라 강의를 주의 깊게 듣지는 않았지만 형사는 오늘 교수가 수업했던 내용임을 기억하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헤드헌팅은 옛날 말레이시아 원주민들이 행한 풍습입니다. 대충 무슨 내용이냐면 자기 부족의 일원이 죽었을 때 다른 부족으로 가서 죽은 가족의 수만큼 헤드헌팅,
즉 머리를 따오는 거죠. 참 무섭지 않나요? 아무런 상관없는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상관 있어요. 아주 많이 아무튼 계속하죠. 그러면 이 원주민들이 아주 야만스러워서 하는 걸까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헤드헌팅을 법으로 금지한 뒤 많은 선교사들이 그 부족을 방문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선교사들의 걱정과는 달리 매우 온화하고 다정하게 대해 주었다고 합니다. 뜬금없었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의 목소리는 그를 지켜보던 이들 모두를 매혹시키기에 충분했다. 그렇다고 이들의 풍습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고 해요. 선교사들이 있던 도중 부족민들 하나가 죽자 부족민들 모두 헤드헌팅을 하지 못해서 몸부림치는 걸 보았다고 합니다. 먼저 갔던 선교사들은 이런 이들의 풍습 원인을 일종의 평준화를 기반으로 한 사고방식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잠시 생각에 빠진 뒤 그는 말을 이어나갔다. 방금 말한 선교사들 중 한 명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동료 선교사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한동안 원주민들과 같이 생활했다고 해요. 그들과 같이 먹고 마시며 생활하던 그의 생각은 점점 확신이 되었습니다. 그 확신을 논문으로 낸 건 그의 아내가 병으로 사망한 뒤가 된 후였지요. 무슨 소리죠? 전혀 연관성을 모르겠는데요. 가족을 잃은 슬픔, 느껴보셨나요? 예,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직도 그분이 생각나죠? 그렇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은 어마어마하죠. 저도 제 아내를 잃었을 때의 슬픔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뭔데? 잠자코 그를 지켜보던 형사 중 한 명이 외쳤다. 제가 아내를 잃었을 때 처음으로 든 생각이 뭔지 알아요? 그러고는 형사들아 있는 유리창 너머로 싱긋 미소를 날리며 말했다. 헤드헌팅이 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그리곤 얼마 뒤 실행에 옮겼고요. 그리고 제 예상대로 정말 행복해졌습니다. 현장 검증을 마친 형사는 교수를 차에 태운 뒤 판결을 위해 법원으로 이송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교수는 형사에게 질문을 꺼냈다. 형사님, 제가 왜 자백하려 했는지 아나요? 자백하려고 결심해서 했다 하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왜 자백하려 결심을 했을 것 같냐고요. 모르겠습니다. 살려고요. 무슨 소리시죠? 형사님은 절 잡으시면 안 되는 거였어요. 무슨 소리예요? 전 아마 이 일이 있은 뒤에 언론에서 많이 다뤄질 거예요. 아마 저와 함께 헤드헌팅도 나오겠죠. 잠시 생각에 잠기던 형사는 표정이 굳어졌다. 전에 말씀드렸던 선교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의 첫 헤드헌팅을 마쳤을 때 처음 든 생각이 있어요. 뭡니까? 이 좋은 걸 나만 하기에는 아깝겠구나. 저는 지금까지 헤드헌팅에 관한 수업을 대략 1000명 정도에게 가르쳤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저 못지않게 그것에 대해 공부했어요. 2주일 뒤까지 헤드헌팅에 관한 논문을 써오는 게 과제였어요. 그때쯤이면 제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되겠지요. 그리고 1000명의 학생들이 각기 다르게 지어낸 논문들은 인터넷에 뿌려지고 헤드헌팅에 관한 이야기들에 많은 자료들에게 힘을 보태주겠지요. 형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교수의 입에서 나오자 그는 얼굴빛이 계속해서 어두워져 갔다. 제가 가르친 학생들이 헤드헌팅을 떠올린다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를까요? 당신 설마. 저에게 헤드헌팅을 결심하고 실행하려는 가능성이 1%만 된다 하더라도 1000명이라면 거의 확실시되는 확률이죠. 이제 제가 자백한 이유를 알겠죠? 아, 헤드헌팅의 행복감에 대한 연쇄 반응을 자세히는 알 수 없어요. 아마 머릿속에 있는 작은 생각이 점점 확신으로 바뀌고 마치 암세포처럼 발달하는 것이라 생각해요. 전 국민에게 그 암세포를 심어놨죠. 그 암세포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럴 리 없어. 사실 감옥만큼 안전한 곳도 없을 거예요. 24시간 완벽하게 통제되어 있는 곳에서 착하게만 지내면 죽을 일은 없을 테니. 자기 자신의 범행에 대해 자백한 그는 얼마 뒤 판결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유명 대학교의 교수가 살인사건의 피의자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여러 신문사와 방송사에서는 신난 듯이 연일 떠들어댔고 그의 범행 동기인 헤드헌팅에 대해서도 다큐멘터리와 여러 보도자료를 통해 다뤄졌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뒤에 있는 한 형사는 교수가 중형을 받은 뒤 얼마 안 가 자취를 감췄다.